저, 저는 준비가 됐어요. 20살 신부, 수아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30살의 남편, 범준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이마에 딱밤이 떨어졌습니다. 아야! 준비는 무슨 준비? 우리는 각방 쓸 거니까 쓸데없는 생각 그만해. 수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하는 말이 각방이라니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10살 연상의 남자와 결혼한 20살의 어린 신부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그곳까지 닿아 여러분께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할 거예요. 수아에게 집이란 언제나 조금은 무거운 공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어떤 분위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소파에 쓰러져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오빠 민재가 거실을 어지럽힌 채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날에도 수아의 마음을 놓이게 하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큰오빠 수혁이 집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으로 수아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수아가 현관문을 열면 수혁은 늘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고 있거나 밥솥 뚜껑을 열어 밥이 됐는지 확인하거나요. 그러다 동생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려 물었죠. 밥은 먹었어? 학교에서 무슨 일 없었고? 별것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인사말이었어요. 하지만 수아에게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문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퇴근하면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술병을 꺼냈고 민재는 동생이 있든 없든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오직 수혁만이 수아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수혁이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꼭 집에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면 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달려갔죠. 오빠, 우리 수아. 일주일 동안 잘 있었어? 수혁은 늘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 손길 하나로 일주일 동안 쌓인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수혁의 존재는 그 집의 균형추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일 때면 수혁이 조용히 일어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묵묵히 서서 아버지를 바라볼 뿐이었죠. 이상하게도 그러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수혁의 그 조용한 눈빛 앞에서 아버지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어요. 민재가 수아의 용돈을 빼앗으려 할 때도 수혁이 나섰습니다. 야, 이거 내가 쓸 거니까 내놔. 민재가 수아의 가방을 뒤지며 말했을 때 수아는 작은 목소리로 거절했어요. 오빠, 이건 내 용돈이야. 돌려줘. 시끄러워. 형 없을 때 좀 도와주면 안 돼? 그때 거실에서 나오던 수혁이 민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재야. 단 한마디였지만 민재의 손이 멈췄어요. 수혁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 거 건드리지 마. 민재는 혀를 차며 손을 놓았습니다. 큰형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요. 수혁은 수아에게 돌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앞으로 민재가 또 그러면 오빠한테 바로 말해.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은 오직 수혁뿐이라는 것을요. 수혁은 종종 수아에게 회사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 회사에 취직한 뒤로는 주로 회사에서 만난 사람들 이야기였죠. 그 중에서도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오늘 범준 선배랑 같이 프로젝트 했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야.
수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를 존경할 때 나오는 그런 빛이었어요. 그 선배는 머리도 좋고 책임감도 엄청 강해. 회사에서 다들 인정하는 사람이야. 그래, 어떤 사람인데? 수아가 물으면 수혁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보다 3살 위인데 벌써 팀에서 핵심이야. 근데 잘난 척을 안 해. 후배들한테도 항상 친절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소개시켜 줄게. 우리 수아도 분명 좋아할 거야. 수아는 빙그레 웃었어요. 오빠가 그렇게까지 칭찬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죠. 언젠가 한 번쯤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혁이 정식으로 취직하고 독립한 뒤 처음엔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렸죠. 하지만 야근이 잦아지면서 2주에 한 번이 되고 한 달에 한두 번이 되었습니다. 수아는 금요일 저녁마다 현관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지만 열리지 않는 날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 무렵 아버지 정호에게 일이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거예요.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죠. 정호는 처음엔 재취업을 하겠다며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넘은 남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정호의 얼굴에서 점점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술병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저녁에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점심부터 마시기 시작했고 나중엔 아침부터 술 냄새를 풍기는 날도 있었죠. 거실 탁자 위에는 늘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고 정호는 소파에 쓰러져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바라봤습니다. 민재도 문제였습니다. 대학 입시에 떨어진 뒤 재수를 한다더니 공부는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죠. 정호는 아들을 혼내야 했지만 자기 자신도 술에 절어 있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수아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수아가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처음으로 수아에게 그 말을 했어요. 수아야, 내가 좀 돈을 벌어와야겠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였습니다. 정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어요. 수아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이 모양인 거 알잖아. 아빠가 지금 일이 없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지.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날 밤 수아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베개에 얼굴을 묻었죠. 그 뒤로 수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편의점으로 갔어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산대 앞에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주말엔 음식점에서 서빙 일을 했고 시험 기간에도 전단지를 돌렸어요. 손은 트고 어깨는 결리고 발바닥은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특히 수혁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혁은 회사에서 야근에 시달리며 힘들게 일하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올 때면 수혁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수아야, 오빠 이번 주말도 못 갈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 오빠. 나 잘 지내고 있어. 수아는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편의점 카운터에 서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전화를 받으면서요. 수혁은 그런 수아의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아가 숨겼으니까요. 아버지와 민재는 수아에게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수혁이한테는 걱정 끼치지 마. 그 애도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 우리끼리 해결하면 돼. 아버지의 말이었어요. 민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형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면 너도 가만 안 둬. 알았어? 수아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오빠가 안정되면 다시 집을 바로 잡아줄 거야. 그게 수아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대학 진학 같은 건 애초에 꿈도 꾸지 않았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이야기를 할 때면 수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건 자기와는 상관없는 세계의 이야기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집안은 더 깊이 무너져 있었어요. 아버지의 술버릇은 더 심해졌고 민재는 알 수 없는 일로 돈을 벌어온다며 가끔 목돈을 집에 가져왔다가 더 큰 돈을 잃고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아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견디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알바를 하고 학교에 가고 또 알바를 하는 생활. 늘 피곤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고3 수능을 2주 앞둔 어느 날 밤, 수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밤 11시, 수아는 책상 앞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온 터라 졸린 눈을 비비며 펜을 놓지 않았죠.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잠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할까 싶어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손이 핸드폰으로 향했어요. 여보세요? 한수혁 씨 가족이신가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말투가 차분했지만 어딘가 급박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한수혁 씨가 현장 사고로 중상을 입고 지금 실려오셨습니다. 수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오빠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상태가 위급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는 한동안 멍하니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자신의 몸을 굳혀버린 것처럼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수십 번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민재에게. 신호음이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집을 나섰어요. 늦은 밤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지만 지나가는 차가 없었어요. 한참을 걸어 큰 길로 나가서야 겨우 택시 한 대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수아는 계속 아버지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번, 20번. 응답이 없었어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오빠가 사고 났어요. 지금 병원으로 와요. 제발이요. 답장은 없었습니다. 택시가 병원 앞에 섰을 때 수아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알바비는 이미 집에 보탰고 수아의 지갑에는 1,000원짜리 몇 장만 들어 있었죠. 저기요. 죄송한데.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수아를 바라봤어요. 돈이 지금 모자라서요. 오빠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택시기사는 한숨을 쉬더니 손을 저었어요. 됐어. 빨리 들어가 봐. 수아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향해 뛰었어요.
응급실은 차갑고 낯선 곳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두리번거리며 접수 창구로 다가갔어요. 한수역 환자 보호자인데요. 간호사가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여동생이에요. 부모님은 안 오셨나요? 지금 연락이 안 돼요. 간호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곧 의사가 나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한수역 씨 보호자분이시죠?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되시나요? 아까부터 계속 전화하는데 안 받아요. 빨리 연락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는 복도 한 구석에 서서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에게, 민재에게. 30분 동안 20통이 넘는 전화를 했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제발 전화 받아요. 오빠가 죽을 수도 있대요. 오빠, 제발이요. 지금 병원으로 와요. 손가락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쳐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떨어졌어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차가운 바닥이 느껴졌지만 그런 건 상관없었습니다.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수아를 짓눌렀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담당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보호자 연락이 되셨나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의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자 생명이 위급하고 보호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진 판단으로 응급주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술 들어갑니다. 수아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서명하면 안 되나요? 미성년자시잖아요. 법적 보호자만 가능합니다. 수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19살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수아는 그 앞에 혼자 서서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숨을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수술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셔츠가 땀에 젖어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술실 문을 바라보다가 수아를 발견했어요. 저기 한수혁 씨는, 수혁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수아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범준이라고 합니다. 수혁이 회사 선배예요. 그쪽은? 저는 수아예요. 수혁 오빠 동생이요. 남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수아? 수혁이가 항상 얘기하던?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범주는 잠시 수아를 바라보다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셔? 연락이 안 돼요. 아까부터 계속 전화했는데. 수아의 목소리가 또 떨렸습니다. 범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일단 앉아. 내가 의료진하고 얘기해 볼게. 범주는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범준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일부가 붕괴됐대. 수혁이가 거기 깔렸대.
수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척추 손상하고 두개골 골절이래. 지금 응급수술 중이고. 범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오빠 언제 깨어나요? 범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입을 열었어요. 알 수 없대. 그 한마디가 수아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버지와 민재가 병원에 도착한 건 아침 9시가 넘어서였어요. 둘 다 술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죠. 의료진이 다가왔습니다. 어젯밤 응급수술 진행했습니다. 사후 동의서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인상을 썼어요. 수술 다 끝났는데 왜 서명을 해? 절차상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서류를 받아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나와? 수아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빠 상태가 어떠냐고 먼저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버지의 첫 질문은 돈이었어요. 그 옆에서 민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산재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봤어요? 수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범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할 상황입니까? 민재가 범준을 노려봤어요. 뭐야,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수혁이 직장 선배입니다. 아버지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 회사 사람이야? 그럼 산재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 범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한참 뒤 범준이 수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밥 먹었어?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무거나요. 범준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샌드위치와 따뜻한 우유를 사왔습니다. 수아는 샌드위치를 집어들었어요. 한 입 베어 무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범준은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어요. 수아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한참 뒤 범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혁이 말이야,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후배였어.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항상 남의 일도 자기 일처럼 챙기는 애였거든. 야근에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범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맨날 그랬어. 동생 학비 벌어야 한다고. 동생 대학 보내고 싶다고. 수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큰오빠가 자신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빠가요, 선배님 얘기 많이 했어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선배라고,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범준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수아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범준의 마음속에서 어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는지를요. 수혁이 쓰러진 지 꼭 1년이 흘렀습니다. 수아는 20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삶은 1년 전 그 밤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수아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아버지 식사를 차립니다. 밥과 국, 간단한 반찬. 아버지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느라 늘 늦잠을 자기 때문에 식탁에 덮개를 씌워두고 나와야 했죠. 그리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수혁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오빠.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심장 모니터가 일정한 리듬을 그렸습니다. 수아는 그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오빠 나왔어. 수아는 매일 같은 말로 인사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요. 수혁의 손을 잡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병원 복도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별것 아닌 일상 이야기들이었죠. 수혁이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수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말을 멈추면 오빠가 정말로 멀리 가버릴 것 같아서요. 오후가 되면 수혁의 몸을 닦아주고 체위를 바꿔주고 간호사와 함께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의식이 없어도 근육이 굳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수아의 팔은 가늘었지만 오빠를 돌보는 일만큼은 지치지 않았어요. 저녁 6시가 되면 병원을 나섭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그러고 나면 밤 10시. 그때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 야간 알바였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 전부였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눈 밑에는 항상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죠. 그래도 수아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대학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치른 수능은 엉망이었어요. 오빠가 쓰러진 직후였으니까요.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안지를 대충 채우고 나왔죠. 성적표가 왔을 때 수아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취직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게 원래 계획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혁이 쓰러지면서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오빠를 돌볼 사람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병원에 얼굴조차 잘 내밀지 않았고 민재는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아만 남았어요. 20살 수아만. 그 1년 동안 한 사람이 꾸준히 수아 곁에 있었습니다. 범준이었어요. 수혁이 쓰러진 직후부터 범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수아는 범준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직장 선배라고 해도 이 정도는 지나치지 않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범준은 묵묵히 왔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 수혁의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인사를 했습니다. 수혁아, 나야. 범준은 의식이 없는 수혁에게도 늘 말을 걸었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마치 수혁이 듣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수아에게는 꼭 밥을 먹였습니다. 수아야,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거짓말. 입술이 바짝 말랐잖아. 범준은 수아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그리고 병원 식당으로 데려가 밥을 사줬습니다. 수아가 사양해도 소용없었죠. 먹어. 내가 쓰러지면 수혁이 누가 돌봐? 그 말에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병원비 고지서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범준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요? 병원비 일부야. 회사에서 산재 처리된 거 나온 거니까 받아.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산재 보상금이라니까. 원래 수혁이 받을 거잖아. 범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수아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돈이 산재 보상금이 아니라 범준 개인 돈이었다는 것을. 회사에서 나온 산재 보상금은 이미 아버지가 다른 데 써버렸거든요. 범준이 그걸 알고 자기 돈으로 채워 넣은 거였습니다. 수아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한참을 울었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범준에게 말할 수 없었죠.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범준에게는 수아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고가 나던 그 밤, 범준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현장 보고서 작성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범준이 담당한 안전 점검 일정이 하루 밀렸어요. 사소한 착오였죠. 하지만 그 하루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범준은 현장을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혁에게 부탁했습니다. 수혁아, 미안한데 현장 마무리 좀 부탁해도 돼? 나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수혁은 밝게 웃었어요. 그러세요, 선배.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게 수혁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1시간 후 건물 일부가 붕괴됐어요. 수혁은 그 아래 깔렸죠. 범주는 그날 이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수혁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밝게 웃으며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라고 말하던 그 얼굴이요. 내가 먼저 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날 현장에 남았다면, 내가 보고서를 제대로 썼다면, 후회가 범준을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수혁을 보러, 그리고 수아를 보러. 그게 범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병원 로비의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 범준이 불쑥 물었습니다. 수아야, 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수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공부는 어떻게 할 거야? 대학은? 수아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원래 대학 갈 생각 없었어요. 왜? 돈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고 저한테는 안 맞아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정해둔 대답을 읊는 것처럼요. 범주는 수아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혁이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 수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오빠 입만 열면 내 얘기였어. 우리 수아 대학 보내고 싶다고. 좋은데 취직시키고 싶다고. 범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눈이 반짝거렸거든. 동생 자랑할 때 제일 행복해 보였어.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범준이 말했습니다. 수혁이 깨어났을 때 내가 대학 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수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대학? 그건 수아에게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범준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오빠가 깨어났을 때, 오빠가 눈을 떴을 때, 그 순간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다르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아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됐습니다. 수아가 병원에서 돌아와 집 문을 열었을 때 우편함에 뭔가 잔뜩 꽂혀 있었어요. 고지서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버지나 민재 앞으로 오는 것들이라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수신인 이름에 한수아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수아는 의아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 개통 고지서였어요. 자신이 개통한 적 없는 번호였습니다. 두 번째는 소액 대출 연체 안내문이었어요. 7개월째 연체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죠. 세 번째는 신용카드 한도 초과 알림이었습니다. 수아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다 뭐죠? 자신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적도, 대출을 받은 적도, 신용카드를 만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민재가 나왔어요. 수아의 손에 들린 고지서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수아가 고지서를 들어보이며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아, 그거 잠깐 빌린 거야. 조금 있으면 갚을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잠깐이라니. 여기 7개월째 연체라고 나와 있잖아.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시끄러워. 가족끼리 그것도 못 도와줘? 도와주다니,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건데 난 아무것도 모르잖아. 수아가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민재가 수아의 팔을 확 잡았어요.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야, 아파. 닥쳐.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눈에 핏발이 서 있었어요. 너 때문에 형이 저 꼴이 된 거 알아? 내가 돈 벌어오겠다고 설치는 바람에 형이 더 무리한 거라고.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큰오빠가 다친 게 자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나는 오빠한테 아무것도. 시끄러워. 어차피 쓸모도 없는 게 뭘 따져. 민재가 수아를 밀쳤습니다. 수아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팔목에 민재의 손자국이 빨갛게 남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뭐야, 뭔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수아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빠, 민재 오빠가 제 이름으로 대출받고 카드 만들고 그랬어요. 이거 봐요. 고지서들을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 수아는 멍해졌습니다. 네. 수아야, 가족이 서로 도와야지. 민재가 요즘 힘드니까 내가 좀 감당해. 하지만 아빠, 이러면 제 이름으로 빚이. 아버지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버지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에 수아는 움찔했어요. 닥치고 잠자코 있어. 수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거든요. 술에 취한 눈동자가 수아를 노려봤습니다. 그날 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저녁을 먹고 방에 들어가는 수아를 아버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봐라. 아버지는 탁자 위에 서류 뭉치를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그중 하나를 밀며 말했어요. 여기 도장 찍어라. 수아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뭔데요? 몰라도 돼. 그냥 찍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이미 명령조였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어요. 그 순간 민재가 수아의 뒤에 섰습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몰랐어요. 민재가 방문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도장 찍기 전엔 여기서 못 나가. 수아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손을 뻗어 수아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오빠, 내 폰 돌려줘. 조용히 해. 도장부터 찍어. 아버지가 도장을 수아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바라봤어요. 찍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민재가 양쪽에서 압박하고 있었어요. 빨리 안 찍어.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술 냄새가 얼굴에 끼쳤어요.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싫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수아는 분명히 말했어요. 뭐? 싫다고요. 저 이거 안 찍을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지금 누구한테 대들어?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수아는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손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민재가 아버지의 팔을 잡았거든요. 아버지, 여기서 때리면 안 돼요. 자국 남으면 귀찮아져요. 민재의 말이 수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자국이 남아서라니요.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얘기해요. 어차피 도망 못 가요. 민재와 아버지가 수아를 방에 두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밖에서 뭔가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 뭘 세워둔 것 같았어요. 수아는 방 안에 갇혔습니다. 핸드폰도 없었어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2층이었지만
지붕 처마 아래라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아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거실에서 술 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와 민재가 웃고 떠드는 소리. 시간이 지나자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1시쯤 수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밀어봤어요. 밖에서 의자로 막아놓은 것 같았지만 힘을 주자 조금 밀렸습니다. 틈으로 손을 넣어 의자를 치웠어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서, 민재는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렸습니다. 수아는 민재의 주머니에서 자기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신발장에서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현관문은 열 수 없었어요. 소리가 날 테니까요. 다시 방으로 돌아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11월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어요. 수아는 창틀에 올라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처마를 잡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을 때 수아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친구 집? 이 시간에 갈 수 없었습니다. 찜질방? 돈이 없었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아는 골목 끝에 멈춰 섰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11월 밤바람이 얇은 옷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손에 있다는 게 떠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죠?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이름에서 멈췄어요. 이범준. 망설였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수아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수아예요. 수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지금 집에 못 들어가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범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지금 어디야? 저기, 집 근처 편의점 앞이요. 알았어.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금 갈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아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색 차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범준이 차에서 내렸어요. 수아를 보자마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아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열었어요. 일단 타. 수아는 차에 올랐습니다. 범준이 히터를 켰어요. 따뜻한 바람이 나왔습니다. 뒷좌석에서 담요를 꺼내 수아에게 덮어줬어요. 지금 당장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범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흐느끼는 목소리였어요. 가족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범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아의 등을 천천히 토닥여줬어요. 수아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한참 뒤 범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안 돼요. 방 따로 있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범준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혁이가 깨어나면 뭐라고 하겠어. 동생이 이 꼴인데 내가 그냥 뒀다고 하면. 수아는 더 이상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고개를 떨궜습니다. 범준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수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수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잠시 어디인지 몰라 멍했어요. 그러다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도망친 것, 범준에게 전화한 것, 그의 차 안에서 울었던 것. 수아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어요. 방문 밖에서 무언가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냄새도 났어요. 계란 프라이 냄새 같았습니다. 수아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부엌에서 범준이 프라이팬을 들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밥과 국, 간단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죠. 일어났어? 얼굴 씻고 와서 밥 먹어. 범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듯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너무 많이 울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탁에 앉았지만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어요. 범주는 수아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아야, 너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내 명의로 된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본 고지서들이 떠올랐지만 정확한 금액은 몰랐어요. 범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을 켜서 수아 앞에 놓았어요. 어젯밤에 조금 알아봤어. 내 동의 없이 조회한 거라 미안한데 상황이 급해서. 화면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수아는 눈을 크게 떴어요. 총 부채가 3,200만 원이야. 연체 기록이 23건이고 신용등급은 최하위야. 수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제 이름으로요? 응. 휴대폰 개통 6건, 소액 대출 12건, 신용카드 5장. 전부 민재가 한 거야. 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거고. 수아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3,200만 원. 평생 모아도 갚을 수 있을지 모르는 돈이었어요. 이건 명백한 금융 사기야. 범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도 이건 범죄야.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받고 카드 만들면 형사처벌 대상이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족인데요. 가족끼리 이런 걸로. 가족이라서 더 나쁜 거야. 범준이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널 믿으니까 이용한 거잖아. 동생이니까 딸이니까 당연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게 얼마나 비열한 건지 알아?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범준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고 오빠인데, 피를 나눈 가족인데, 그럼 이제 전 어떡 하면 돼요? 수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방법은 있어. 범준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너를 그 집에서 분리시키는 거야. 내가 성인이니까 가능해.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분리요? 어떻게요? 결혼이야.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결혼하면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거잖아. 법적으로 배우자가 너를 보호할 수 있게 돼. 아버지나 민재가 함부로 접근하기 어려워지고. 수아는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결혼이라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 방법은 못 쓰겠네요. 왜? 수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빚도 3천만 원이 넘고 대학도 못 갔고 집안은 이 모양이고 저랑 결혼하면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되는 건데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20년 넘게 살면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빚만 산더미였죠. 그때 범준이 말했어요. 내가 해줄까? 수아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네, 나랑 결혼하자. 수아의 눈이 커졌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랑 결혼하자고. 범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건 안 돼요. 수아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선배님이 왜 그런 희생을 해요? 저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희생이 아니야. 범준이 말했어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야. 수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선배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데요? 범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수혁이 사고 말이야. 그거 내 잘못이야. 수아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날 내가 보고서를 잘못 작성해서 안전 점검이 하루 밀렸어. 범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수혁이한테 현장 마무리를 부탁했어. 나는 다음날 회의가 있다고 먼저 갔고,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혁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알아? 선배,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그 말이었어. 범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시간 뒤에 건물이 무너졌어. 수혁이가 거기 깔렸고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수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큰오빠가 다친 게 이 사람 때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그동안 범준이 왜 그렇게 자신을 도왔는지, 왜 병원에 매주 왔는지. 그래서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래. 범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수혁이한테 미안해서 그 애가 걱정하던 동생이라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 너를 보면서. 범준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빠를 돌보고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는 너를 보면서 그냥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게 됐어.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제안은 그래. 나랑 결혼해.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 범준이 말했어요. 물론 강요는 안 해. 내가 싫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수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혼. 범준과의 결혼.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아버지와 민재에게 계속 시달리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생각할 시간 줄게. 당분간은 여기 있어. 범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해. 범준이 나가고 수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평범한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큰오빠 수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자신을 지켜주던 오빠, 지금은 병원에서 눈도 뜨지 못하는 오빠. 오빠라면 뭐라고 할까요? 수아는 알 것 같았어요. 수혁이라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수아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더 이상 그 집에 묶여 있지 마. 수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수아는 범준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다가 결국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와 민재에게서 연락이 수십 통이 왔거든요.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돌아오라고, 가족끼리 무슨 일이냐고, 협박 같기도 하고
회유 같기도 한 메시지들이었죠. 범주는 말렸어요. 돌아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큰오빠 병원비 고지서가 집으로 오거든요. 제가 가야 해요. 그렇게 수아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와 민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굴었습니다. 서류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죠. 그래서 수아는 방심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수역을 돌보고 나오던 길이었어요. 병원 정문 앞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눈빛이 불쾌했어요. 아버지가 수아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수아야, 이리 와서 인사드려. 수아는 경계하며 다가갔어요. 이분이 누구신데요? 중년 남자가 수아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피듯이요. 오, 사진보다 훨씬 예쁘시네요. 수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자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요. 아버님한테 따님 얘기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수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관심이 생겼다니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이 사장님이 우리 수아를 좋게 봐주신대. 수아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중년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내가 잘해줄게요. 집도 사줄 거고.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수아의 팔을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사장님이 5천만 원을 투자해 주신대. 제발 좀 협조해라. 다음 주에 바로 식 올리면 돼.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5천만 원? 투자? 다음 주에 결혼? 사장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딸 데리고 가셔서 좋은 데서 식사나 하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버지가 수아를 중년 남자 쪽으로 밀었습니다. 남자가 수아의 손목을 잡았어요. 아빠, 잠깐요. 아빠, 제발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외면했어요. 수아는 끌려가듯 남자의 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아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아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범준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찾았다. 수아는 범준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범준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어요. 수아의 손목을 잡고 있는 중년 남자, 그 옆에 서 있는 아버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범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당신 누군데 끼어들어? 범준이 수아의 손목을 잡고 있던 남자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수혁이 직장 선배입니다. 그리고 범준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아 약혼자예요. 중년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약혼자? 네. 조만간 혼인신고 할 겁니다. 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수아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아는 범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버지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아빠, 저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수아는 범준과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범준의 차 앞에서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아까 약혼자라고 한 거 미안해. 마음대로 말해서
범준이 말했어요. 급해서 그랬어. 다른 방법이 생각 안 나서.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사과하지 마세요. 그리고 범준을 올려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결혼해주세요. 범준이 멈칫했습니다. 수아야, 저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수아가 울먹였어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범준은 잠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아를 끌어안았어요. 알았어. 범준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며칠 후 평일 오전 10시 수아와 범준은 구청 민원실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들린 서류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범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그냥 서류 제출하는 거야.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결혼이라니.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민원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혼인신고서요? 증인 두 분 도장은 받으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범준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증인란에는 병원 사회복지사 2명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역의 담당 사회복지사분들이었죠. 범준이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드렸더니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직원이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것처럼 웨딩드레스도 부케도 축하객도 없었어요. 그저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접수하는 행정 절차일 뿐이었죠. 수아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허탈하기도 하고 안도되기도 하고. 구청 밖으로 나왔을 때 범준이 말했어요. 이제 내가 내 법적 보호자야.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 범준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수아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범준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수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범준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범준이 펜을 들며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거니까 규칙을 정해두자. 수아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각자 사생활은 존중하자. 범준이 종이에 적었습니다. 수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걱정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둘째,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거. 수아가 말했어요. 제가 다 할게요. 신세 지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둘 다 사는 집이잖아. 범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셋째, 범준이 잠시 멈췄다가 수아를 바라봤어요. 알바 그만둬.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가 돈을 벌어야. 생활비는 내가 낼게. 걱정 말고. 하지만 얼마나 폐를 끼치는 건데요. 수아가 손을 저었어요. 범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 수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공부해. 범준이 말했습니다. 수아는 잠시 멍했어요. 공부요? 응. 너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 전 원래 대학 갈 생각 없었어요. 집안 형편도 그렇고. 그거 내가 정한 거잖아. 범준이 수아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혁이는 항상 내 얘기했어. 우리 수아 대학 보내고 싶다고. 좋은데 취직시키고 싶다고.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맨날 그랬거든. 동생 학비 모아야 한다고. 동생은 꼭 대학 가게 해줘야 한다고. 범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수혁이가 깨어났을 때
내가 대학 다니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리고 앞으로 네가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학 공부가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빠가 깨어났을 때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할 수 있어. 범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수아는 고개를 들어 범준을 바라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범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수혁이 때문이기도 하고.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범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네가 이제는 내 동생 같기로 하네. 수아는 눈을 깜빡였어요. 제가요? 응. 범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더 묻지 않았어요.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첫날 밤이었어요. 수아는 거실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 아는 척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준비됐어요. 눈을 질끈 감았어요. 범준이 다가오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딱 이마에 뭔가가 튕겨졌습니다. 딱밤이었어요. 아야. 수아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범준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표정이 황당하다는 듯 했죠. 준비는 무슨 준비? 재수생이 왜 이렇게 한가해? 수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뭐라고요? 범준이 책상 위에 펼쳐진 수학 문제집을 턱 가리켰어요. 내가 미리 책을 사놨어. 내일 아침까지 수학일 단원 끝내고 영어 단어 50개 외워. 내가 확인할 거니까. 수아는 입을 벌린 채 범준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안도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범준이 자기 방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방 따로 쓰는 거 알지? 잘 자. 문이 닫혔어요. 수아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나 뭐 한 거야? 하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났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이렇게 수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되고 수아는 범준이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범준이 거실 탁자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아가 물 한 잔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뭐 하세요? 응, 내 명의로 된 금융거래 내역 정리하고 있어. 화면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범준은 하나하나 체크하며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눈에 띄었어요. 이건 민재가 단독으로 사용한 거고, 이건 아버지가 연대보증 선 거고, 이 정도면 사기 혐의로 충분해. 수아는 화면을 바라보며 놀랐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복잡한 금융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구나. 수아가 중얼거렸어요. 범준이 고개를 들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법무 쪽 일을 좀 해봐서 이런 건 익숙해. 수아는 범준이 그냥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범준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수아가 저녁을 싸서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범준이 동료들과 함께 나왔어요. 과장님, 이번 계약건 정말 대단했어요.
상대 측에서 완전히 넘어왔잖아요. 젊은 남자 직원이 범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다들 도와준 덕분이지. 혼자 한 게 아니잖아. 범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때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범준은 직원들과 인사를 마무리하고 수아에게 왔습니다. 수아야. 여기 웬일이야? 수아는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였어요. 저녁 못 드셨을까 봐요. 회사 앞을 걸으며 수아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회사에서 과장님이세요? 응, 뭐 그냥 직장인이야. 범준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아는 아까 동료들의 태도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회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아는 범준의 방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봤어요. 민재를 고소하기 위한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캡처, 금융거래 내역서. 이거 언제 다 준비하신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조금씩. 범준이 대답했어요. 회사 다니면서 어떻게 이런 걸 다 해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텐데. 수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범준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널 지켜야 하니까.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말이 수아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수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7시 범준이 수아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수아야,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예전엔 새벽까지 알바하고 서너 시간 자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함께 했어요. 범준이 간단하게 차려주거나 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 따뜻한 우유. 소박하지만 든든한 아침이었죠. 식사 후엔 공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수학 3시간, 영어 2시간 하자. 저녁 전까지. 범준이 시간표를 적어줬어요. 수아는 처음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준이 옆에서 도와주니 점점 나아졌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저녁에 같이 풀었습니다. 범준은 설명을 잘해줬어요. 어려운 개념도 쉽게 풀어서 말해줬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렵지 않아. 수아는 범준 덕분에 공부가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수아는 요리를 잘 못했거든요. 그동안 대충 먹거나 편의점 음식으로 때웠으니까요. 오늘은 된장찌개 해볼까? 범준이 제안하면 둘이 함께 재료를 썰고 끓였습니다. 처음엔 찌개가 짜거나 싱겁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나아졌죠. 이번엔 잘 됐다. 범준이 한 숟가락 떠먹으며 웃었어요. 수아도 따라 웃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병원에 갔어요. 수혁의 병실에서 범준은 늘 수혁에게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수혁아, 나야. 수아 요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범준이 침대에 누워있는 수혁에게 말했어요. 수학 성적 많이 올랐어. 내가 깨어나면 깜짝 놀랄 거야. 수아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빨리 일어나라. 수아가 대학 가는 거 봐야지. 범준이 수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수혁을 아끼는구나. 그리고 자신도. 처음에 수아는 범준을 큰오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든든하고 믿음직한 보호자. 수혁이 없는 동안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준이 웃을 때 수아는 자기도 모르게 바라보게 됐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잡히는 게 보였습니다. 부드러운 미소였죠. 범준이 걱정하는 표정을 지을 때 수아의 마음도 함께 조여왔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범준이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줄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엔 감사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수아는 자기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뭘까? 고마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존경? 그것도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수아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있었습니다. 설마, 나 지금. 수아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범준이라는 사람이 점점 특별해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아는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평온하고 안정적인 나날이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범주는 잠깐 마트에 다녀온다며 나갔고 수아는 혼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쿵쿵쿵.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두드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부술듯이 내리치는 소리였죠. 수아야, 나와. 익숙한 목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당장 문 열어. 아빠다. 수아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야, 나와. 당장 나와. 아버지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있었어요. 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넌 내 딸이야. 내가 키웠어. 감히 아비를 버려. 문이 덜컹덜컹 흔들렸습니다. 수아는 뒷걸음질 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이웃 주민들이 문을 열고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저기요, 여기서 왜 이러세요? 아니, 뭐야, 이 사람. 경비실에 연락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수아, 문 열어. 안 열면 부숴버린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른 발걸음 소리, 그리고 범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범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왜? 내 딸 집에 왔는데 뭐가 어때서? 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여긴 제 집이고 수아 씨는 제 배우자입니다. 지금 주거침입에 소란행위까지 하고 계신 겁니다. 범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 배우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내 딸 꼬셔간 놈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아버지가 범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범준은 침착하게 아버지의 팔을 잡아막았어요. 한정호 씨, 지금 술에 취하셨고 계속 이러시면 경찰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웃기지 마. 내 딸한테 가는데 무슨 경찰이야. 아버지가 버둥거렸습니다. 범준은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네, 주거침입과 난동입니다. 주소는? 범준이 전화하는 동안 아버지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아야, 내가 이럴 수 있어. 아빠를 경찰에 신고해. 수아는 문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범준이 경찰관에게 설명했어요. 이분은 제 처의 친부인데요. 저희는 현재 가정폭력과 금융사기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오늘 갑자기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어르신, 일단 진정하시고 저희랑 같이 가시죠. 내가 왜? 내 딸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2명이
양쪽에서 아버지를 붙잡았어요. 끌려가면서 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수아를 봤어요. 수아야, 아빠를 이렇게 만들 거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아는 창문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경찰차에 태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저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않고 미안하지도 않고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그냥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범준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수아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미안해. 무서웠지? 범준이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선배님이 있어서 안 무서웠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건 민재였어요. 민재는 아버지처럼 무식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교활하고 더 치밀한 방법을 썼죠. 어느 날 수아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 은지였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 있어? 민재 오빠가 연락했는데. 수아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재가 은지에게 연락했다고요? 다음 문자가 왔어요. 오빠가 그러는데 내가 나이 많은 남자랑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집안 버리고 호의호식하고 있다던데. 사실이야? 수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며칠 뒤에는 다른 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또 다른 친구에게서. 민재는 수아의 옛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수아가 돈 많은 남자한테 몸을 팔았다느니, 가족을 버리고 쟤 잘났다고 도망갔다느니, 근거도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듣는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죠. 가족이 하는 말이니까요. 수아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니 너무 복잡했고 변명하자니 변명 같았어요. 결국 수아는 연락이 온 친구들에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수아가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범준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 있어? 수아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민재가 퍼뜨린 소문에 대한 메시지들이었어요. 범준은 화면을 읽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민재가 이런 짓까지 하고 있구나. 수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배님,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구들도 다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범준이 수아 옆에 앉았어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내 인생을 살면 돼. 범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도망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이었잖아. 수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를 이해시킬 순 없어.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하냐는 거야. 범준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지금 행복해? 수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 지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범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수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줬어요. 민재에 대한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범준이 준비한 증거 자료가 결정적이었어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금융 거래 내역.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들이 검찰에 제출됐습니다. 조사 결과 민재는 수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인들에게도 같은 수법을 썼다는 게 드러났어요. 친구, 선후배, 심지어 먼 친척까지. 총 피해액이 1억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수아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범준이 옆에서 지켜봐줬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민재를 봤습니다. 수의를 입은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검사가 수아에게 질문했어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어떻게 자신의 명의를 도용했는지, 어떻게 협박했는지. 민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수아야, 오빠를 이럴 수 있어.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이런 거 가지고 법정까지 와. 수아는 민재를 바라봤어요. 떨리는 목소리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오빠는 나를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 없잖아. 민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는 오빠한테 그냥 도구였어. 돈이 필요하면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어요. 그게 가족이야? 그건 가족이 아니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한민재는 계획적으로 가족을 포함한 지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금융사기를 벌였으며 특히 가족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합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끌려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수아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범준이 물었어요. 힘들었지?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상하게 후련해요. 정말 그랬어요. 3천만 원 넘는 빚, 신용불량자 딱지. 그 모든 게 민재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게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밤늦게 수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아야, 나야. 아버지였어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수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 부녀지간 아니냐? 다시 시작하자. 수아가 물었습니다. 뭘요? 뭘 다시 시작해요? 민재도 곧 출소하면 우리 다시. 수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범준에게 전화 내용을 말했어요. 잘했어. 범준이 말했습니다. 수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 이제 정말 그 사람들 가족이 아닌 것 같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뭔가 끊어지는 느낌. 20년 넘게 붙들고 있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범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은 핏줄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야. 수아는 범준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큰 오빠와 선배님이 제 가족이에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범준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 나도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 그 밤 수아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그해 봄부터 수아는 본격적으로 수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수아는 변했습니다. 예전엔 뭔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곤 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런 생각이 늘 앞섰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일단 도전했어요. 안 풀리면 다시 읽고 또 안 풀리면 범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뿌듯했어요.
어느 날 범준이 수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아야, 너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수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요? 뭐가요? 얼굴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어두웠는데. 수아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고 보니 요즘 거울을 볼 때 자기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이요. 선배님 덕분이에요. 수아가 말했어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해 수능 당일, 범준이 직접 수아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수험생들과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긴장한 얼굴들, 응원하는 목소리들. 수아도 긴장이 됐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범준이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떨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요. 떨려도 괜찮아. 그게 정상이야. 범준이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었어요. 1년 동안 준비한 거 다 보여주면 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나는 알아.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내가 믿어. 범준이 수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다 끝나고 나오면 내가 여기서 기다릴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교실에 앉았을 때 수아는 고3 수능 때를 떠올렸습니다. 수혁이 쓰러진 직후였죠. 그때는 문제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오빠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만 맴돌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수아는 끝까지 집중했습니다. 모든 과목을 마치고 시험장을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정문 앞에서 범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를 보자 웃었어요. 수고했어. 수아는 범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안겼어요. 다 풀었어요. 끝까지 집중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준이 수아의 등을 토닥였어요. 잘했어, 수아야. 얼마 후 성적표가 발표됐습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 화면을 봤어요.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목표 점수를 넘겼어요. 수아는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껐다 켜고 다시 로그인하고.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범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님, 저 점수 나왔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범준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해, 수아야. 정말 잘했어. 12월 말 대학 합격 발표. 수아가 지원한 사회복지학과에서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수아는 합격증을 출력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수혁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오빠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습니다. 3년째 변함없는 모습이었죠. 수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혁의 손을 잡았어요. 큰오빠 나야. 합격증을 펼쳐 보였습니다. 나 대학 붙었어. 사회복지학과. 큰오빠가 원하던 그 학교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오빠가 맨날 그랬다며. 나 대학 보내고 싶다고. 좋은데 취직시키고 싶다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나 공부할 수 있어. 큰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있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수아는 한참을 울었어요. 수혁의 손을 꼭 쥔 채로. 빨리 일어나. 내가 대학 다니는 거 봐야지. 그날 저녁 범준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케이크도 있었습니다. 합격 축하해라고 적힌 초콜릿 글씨가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합격 축하 파티 해야지. 범준이 웃었어요.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수아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을 축하해 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선배님 없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수아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한 거야. 나는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근데 언제까지 선배님이라고 부를 거야?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범준 씨라고 할까요? 선배님보다 훨씬 듣기 좋네. 범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범준이 갑자기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수아야, 이거. 수아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이혼 협의서.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범준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넌 이제 대학생이 되잖아. 독립적인 성인으로 살 수 있어. 이제 민재 문제도 다 해결됐으니. 수아는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나 때문에 또 다른 의무에 묶일 필요 없잖아.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 범준이 말했어요. 수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싫어요. 범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 저 선배님이랑 아니, 범준 씨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건 계약 결혼이었잖아. 범준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랬죠. 수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범준 씨 좋아해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아가 말을 이었어요. 아침에 같이 밥 먹을 때, 저녁에 같이 공부할 때, 주말에 같이 병원 갈 때, 전부 다 행복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저 범준 씨 옆에 있고 싶어요. 범준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나도야. 수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너 좋아해. 범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처음엔 정말 책임감 때문이었어. 수혁이한테 미안해서. 범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아침에 눈 뜨면 내 얼굴이 가장 먼저 보고 싶었어. 수아의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가 없는 아침이 상상이 안 돼. 너랑 있으면 행복해. 범준이 이혼 협의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쭉 찢어버렸어요. 필요 없네, 이거. 수아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범준 씨. 범준이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야, 이제 제대로 시작하자. 보호자랑 피보호자가 아니라 진짜 부부로. 수아는 범준에게 안겼어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아가 대학교에 입학하고 두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한수혁 환자분 담당 간호사입니다. 수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환자분 손가락 움직임이 관찰됐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수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환자분이 깨어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수아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범준에게 전화했어요. 범준 씨, 큰 오빠가 깨어난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았어. 나도 바로 갈게. 병원에서 만나자. 수아는 택시를 잡아탔어요. 가는 내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이 넘는 시간. 3년 동안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했던 오빠가 깨어난다니. 병원에 도착했을 때 범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은 함께 병실로 뛰어갔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수혁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수아는 조심스럽게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큰 오빠. 나야, 수아야. 그 순간 수혁의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수아를 봤습니다. 수아? 갈라진 목소리였어요. 3년 만에 듣는 오빠의 목소리.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빠, 오빠. 수아는 수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울어. 수혁이 힘겹게 말했어요. 오빠 정말. 수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수혁의 시선이 옆으로 향했어요. 범준이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범준. 선배. 수혁의 눈에 알아보는 빛이 떠올랐어요. 범준이 다가왔습니다. 수혁아. 범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수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범준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현장 마무리를 부탁하지 않았으면. 수혁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이 없는 동작이었지만 분명한 거절이었어요. 아니에요. 선배 잘못 아니에요. 범준이 수혁에게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사고 이후 3년 동안 있었던 일들, 수아가 겪은 일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까지. 수혁은 말없이 들었어요. 가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수혁이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선배. 뭐가 고마워? 다 내 잘못인데. 범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선배 아니었으면 수아가. 수혁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선배님, 우리 수아 잘 부탁드려요. 범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잠시 후 의사가 검진을 위해 들어왔어요. 범준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의사가 검진을 끝내고 나갔어요. 수혁과 수아 둘만 남았습니다. 수혁이 수아를 바라봤어요. 수아야. 응, 오빠. 오빠 없는 동안 많이 힘들었지.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거짓말. 수혁이 희미하게 웃었어요. 다 알아. 아빠랑 민재가 어떤 사람들인지. 수아는 수혁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일, 민재가 했던 일. 도망치듯 집을 나온 것, 범준과 결혼한 것. 수혁은 말없이 들었어요. 가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아픈 표정이었어요. 미안해, 큰 오빠. 오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참았는데 결국 다 이렇게 됐어.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수혁이 말했어요.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수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 아빠가 이상하고 민재가 이상하다는 걸. 근데 바빠서 나중에 해결하자고 미뤘어. 수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안해, 수아야.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빠. 오빠 잘못 아니야. 수혁이 수아의 손을 잡았어요. 힘이 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이제 넌 자유야. 수아가 고개를 들었어요. 아빠한테도 민재한테도 묶이지 마. 오빠한테도. 수혁이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야. 이제 진짜 너를 위해서 살아.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범준 선배. 수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이 큰 오빠가 보증해. 수아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행복하게 살아, 수아야. 그게 오빠 소원이야. 수아는 수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큰 오빠. 오빠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수아가 말했어요. 오빠 없었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수혁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넌 원래 강한 애야. 그 말이 수아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환한 빛이었어요. 3년 만에 수아의 세상이 완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대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사회복지학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교수님에게 칭찬도 받았죠. 범주는 여전히 매일 아침 수아를 깨웠습니다. 수아야, 일어나. 학교 늦겠다. 조금만 더. 수아가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안 돼. 오늘 발표 있다면서. 범준이 이불을 확 젖혔습니다. 수아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 추워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 범준이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커피 내려놨으니까 얼른 와. 수아는 투덜거리면서도 웃음이 났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수혁은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었습니다. 척추 손상으로 휠체어를 타야 했지만 상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재활센터에서 매일 운동을 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어느 날 수아가 병문안을 갔을 때 수혁이 다른 환자를 돕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천천히 힘 조절하면서. 수혁이 젊은 남자 환자에게 재활 운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큰 오빠 뭐해? 수아가 다가가며 물었어요. 아, 이 친구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나도 처음엔 이 동작 힘들었거든. 수혁이 웃었습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힘이 되고 싶어. 내가 받은 것처럼. 수아는 그런 오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일요일이면 셋이 함께 브런치를 먹었습니다. 범준의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테이블에 커피와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죠. 수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두 사람 진짜 잘 어울려. 수아가 부끄러워하자 범준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수아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뭘 가르쳐요? 제가 범준 씨 요리 가르쳐 준 거 잊었어요? 그건 그거고. 범준이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셋이 함께 웃었습니다. 따뜻한 봄볕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아버지와 민재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수아는 그들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기억, 가족이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사실만 남았어요. 어느 날 저녁 수아와 범준이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두 사람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아는 범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따뜻했습니다. 범준 씨, 응? 고마워요. 저를 구해줘서. 수아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때 범준 씨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범준이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뭐가요? 나를 용서해줘서. 범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수혁이 일로 평생 죄책감 안고 살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옆에 있어줘서
수혁이가 깨어나서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게 됐어. 수아는 범준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둘 다 구한 거네요. 서로를. 범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것 같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을 걸었어요. 벚꽃이 계속 흩날렸습니다. 누군가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받고 누군가는 평생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수아는 그걸 배웠고 범주는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함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기쁨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빠르게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고운 인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